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들과 이 멤버십 회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가장 많거나 아니면 이거 하면 재밌겠다 싶을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자, 오늘은 MB초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업종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LNG선 수주 싹쓸이로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분석 영상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선주에 물려서 잠을 못 자던 이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질문은 패스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은 질문 주신 내용인 이 LNG선 수주 싹쓸이로 조선업종이 턴어라운드 되는 분위기다. 자, 이거에 대해서부터 의문이 약간 생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 신문에서 얼마 전까지 조선업 망해간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이런 의문부터 지금 조선주들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했는데 수주가 싹쓸이 되고 있으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하나하나 궁금증을 풀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근거나 경제 지표도 없이 제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내피셜 같고 재미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1월 6일에 낸 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2019년 조선업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이 제목이죠. 자, 일단 공공기관에서 낸 자료니까 믿을만 하겠죠. 자, 내용은 뭐냐면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해 2019년 연간 조선 수주량을 조사해 봤더니 자, 전 세계 2,529만 CGT를 수주를 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943만 CGT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CGT부터 막혀요. 우리가 CGV는 좀 알죠. 그래서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하는데 근데 이 CGT가 뭘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차를 고를 때 우선 이게 몇 인승인지부터 물어보고 그 용도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고르실 겁니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배를 사려면 일단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물어보게 됩니다. 자, 이때 단위가 바로 이 GT라는 건데요. 자, 아주 쉽게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사람들은 이 술통 있죠. 이 나무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이 술통이 이 몇 개가 들어가냐 이걸로 배의 크기를 대충 짐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통 크기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술통이 100개 들어간다 이러면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대충 갔던 거죠. 자, 그래서 배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이 공간에 술통이 몇 개 들어가냐, 그래서 그로스 토네이지, 그로스가 이제 총합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앞글자만 따서 G, T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자, 유래를 알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배의 용적을 측정하는 이 단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GT는 알았는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 2,529만 CGT 중에서 우리나라가 943만 CGT를 따냈다 이렇게 했죠. CGT라고 앞에 C까지 붙네요. 자, 이것도 쉽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크루즈선이라든가 아니면 LNG 탱커처럼 이렇게 냉각 기술이 들어가는 이런 특수한 목적의 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자, 특히 LNG 탱커의 경우를 보면 이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2도로 냉각을 시키죠. 자, 그러면 이게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액체 캐리어에 넣고 운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매기는데 문제가 생기죠. 자, 일반 아무 물품이나 싣고 다니던 이 배의 용적이 이 100GT이고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자, 이 LNG를 싣고 다니는 배의 용적도 동일하게 100GT예요. 자, 그럼 이 LNG선의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할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자, 들어가는 기술력이나 노동력 아니면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 분명히 LNG선의 가격이 또 높아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LNG선과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한 100GT의 용적이라도 자, 일반 운반선보다 더 많이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블로 주자.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을 주자. 300만 원을 주자. 이런 식으로 배마다 적절한 계수를 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배운 GT 앞에 이 보정하다는 뜻의 compensated를 앞에 붙인 거죠. 그래서 CGT, 말대로 보정된 GT다. 이 배의 작업량을 측정하는 단위로 널리 쓰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CGT가 뭔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개수를 곱해서 공사량을 기준으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단위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볼까요? 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나라가 자, 글로벌 전체 발주량의 약 37%인 943만 CGT를 따냈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세부적인 내용도 알라고 선종별로
어떻게 수주를 받아왔는지까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소리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읽어드리면 2019년 한 해 동안 LNG 운반선이 총 57척이 발주됐는데 그 중에서 48척이 우리나라에서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94%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LNG는 싹쓸이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초대형 유조선도 31척 중에서 18척, 그럼 58%나 가져왔네요. 자,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36척 중에서 22척, 61%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니까 정말 2019년 우리나라가 LNG선은 뭐 거의 싹쓸이를 했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 이렇게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겠죠.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들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수주해오는 상당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소식까지만 딱 전하고, 자, 일단 여기서 일본이 뭐 망연자실을 했고, 중국이 깜짝 놀랐고, 중동 국가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에 수주하러 온다. 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이다. 자, 이러고 끝나면 국뽕 채널이죠. 이제 사실 근데 뭐 이런 국뽕을 해야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좀 고민은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실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경제 채널이죠. 자, 그래서 이 앞선 내용들까지만 딱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뽕에 살짝 취한 거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년에 고부가 가치 선박 싹쓸이를 했다. 자, 우리나라 주가가 많이 올랐겠지. 나도 좀 사볼까 하고 차트를 딱 봤더니 차트를 보니까 2008년 최고점 찍고 사정없이 지금까지 내리꽂아요. 자, 그러니까 국뽕이 이제 딱 깨어나는 거죠. 잘 된다더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일본, 중국이 망연자실했고 뭐 중동이 돈 싸들고 온다더니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 채널에 들어와서 팩트 점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조선업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은, 자, 첫 번째로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대세 상승의 시작인데 다들 무서워서 못 사고 있는 경우일 겁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내가 과감하게 지르면 큰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하지만 혹시 첫 번째 경우처럼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이런 뭔가가 있을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업의 경우 첫 번째로 수주량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글로벌 시장의 신규 수주량 지표입니다. 07년도가 가장 피크였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0% 다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선가 또한, 그러니까 배 가격 또한 그대로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07년에 1억 7,200만 GT, 앞에서 GT가 뭔지 배웠죠. 자, 그만큼 수주가 되다가 2018년에 신규 수주가 약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선가가 그대로라도 일단 매출은 3분의 1 토막이 나겠죠. 수주가 3분의 1 토막이 됐으니까요. 자, 이럴 경우에 조선업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고정비라는 건데요. 조선업의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이 중후장대 산업입니다. 뭐 조선, 철강, 정유, 화학처럼 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이 무거운 산업들을 갖다가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초보자분들도 아시게 이 고정비 문제가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매년 들어가는 이 기계설비 유지비 그리고 뭐 인건비 등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100억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만약에 200억이면 여기서 고정된 비용 딱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 남죠. 자, 그런데 매출이 50% 증가해서 300억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매출 300억 원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100억 원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200억이 남죠. 자, 그렇다면 이 매출액 증가율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50%밖에 안 올랐는데, 자, 영업이익은 100억에서 200억으로 더블이 올랐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고정비가 많이 드는 기업일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가 늘어나면 주가도 보통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만약에 매출이 200억이었는데 매출이 101억으로 99억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고정비 100억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1억이 됩니다. 영업이익 100억 하던 회사가 영업이익 1억으로 100분의 1로 줄어들면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내용을 알고 신규 수주 이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자, 2007년에는 이 수주량이 월등히 많으니까 이 레버리지 효과가 커서 주식도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수주량이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디레버리징 효과가 발생해서 주가도 더 크게 떨어졌겠죠.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또 있죠. 이렇게 고정비를 줄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 인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했을 거고요. 자, 또 배를 만드는 걸 이거 도크라고 하거든요. 이 도크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손해가 더 커지니까 저가 수주라도 해서 수주를 많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선가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처럼 2007년 피크에서 이렇게 전체 수주량이 급격히 감소를 하면 인원도 감축하고 저가 수주 경쟁도 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서 잠깐 설명드린 이 신조선가의 성가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배를 만드는 수주 가격이 줄어드는 건데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황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물동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이 선사들이 발주를 줄여버립니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면 배를 수주하는 이 조선 가격이 떨어지겠죠. 선사들이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인다 말씀드렸고, 자, 물론 현재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0% 점유하고 있을 경우를 가정을 한 거죠. 자, 만약에 여기서 2007년 신조선 수주가 피크를 찍었을 때보다 우리나라 글로벌 수주 점유율마저 떨어졌다면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림처럼 2011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40% 이상이었는데 2016년까지 시장 점유율이 20%대로 거의 절반가량 떨어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10분의 1 토막 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그림을 보시면 정말 다행스러운 건 2016년부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의 점유율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2018년 44%를 다시 회복을 했고요. 2019년 작년에는 37%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악재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에 조선에 또 다른 악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로 이 드릴쉽 그리고 해양 플랜트입니다. 이 드릴쉽이 뭐냐면 바다에 배가 둥둥 떠서 원유를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 플랜트는 바다 위에 구조물을 배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기서 고정을 해놓고 여기서 원유를 채굴하는 거죠.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원유 가격 때문입니다. 자, 지난 2008년 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었죠. 자, 그 이후 2014년까지도 하락하긴 했지만 배럴당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이면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 드릴쉽을 통해서 원유를 바다에서 끌어올려서 팔아도 마진이 남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당시 보시면 여기저기서 드릴쉽이며 해양 플랜트 수주가 쏟아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다들 아시는 2015년 셰일 오일이 개발된 거죠. 그래서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으로 머물게 됩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는 비싸게 바다에서 원유를 캐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쉽이나 이 해양 플랜트 설비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라리 원유를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더 싼 거죠. 자, 사업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선주들이 발주를 취소합니다. 자, 그래서 건조되는 이 단계마다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그 업체가 파산하고 돈 못 준다 해버리면 남은 계약금은 이제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계약처를 찾아야 하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서 손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자, 물론 앞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을 하게 되면 드릴쉽이나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업체들이 아직도 유가가 오를 때 이 구멍을 미리 뚫어놓고 채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은 처음에 이 구멍을 팔 때 돈이 제일 많이 듭니다. 이 시추공을 뚫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채굴할 때는 그만큼 큰 돈이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가가 쭉 올라서 비쌀 때 이익이 생기면 미리 구멍을 먼저 다 뚫어 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다시 떨어지면 채굴을 하지 않다가 유가가 다시 오르면 채굴해서 팔고 이득을 남기는 거죠. 자, 그런데 셰일 업체들도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가기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유가가 일정 이상 오르기만 하면 채굴해서 내다 팔고 합니다. 자, 이렇게 셰일 업체들이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대기 수요가 많고 그때 또 물량이 쏟아지니까 유가가 일정 이상 오르기 쉽지 않았던 거죠.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등 이 드릴쉽이며 해양 플랜트 계약이 취소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긴 합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우리나라 조선기업들 주가가 2017년 대비해서 5분의 1토막 이상, 거의 10분의 1토막으로 떨어진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뉴스들이 여기서 서서히 나오는 거죠.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 차트를 보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고점부터 주가가 내리꽂았는데 올해부터 좋아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전고점을 회복한다면 뭐 당연히 대박주겠지만 절반까지만 올라가도 이건 당연히 대박주인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의 꽃인 턴어라운드를 노리고 계속 조선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다시 조선주들이 올해 바닥을 다지고 튀어오르는 턴어라운드를 하려면 이 앞서 살펴본 요인들이 앞으로 반대로 개선되는지 이 요인들만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나라 신규 수주의 경우에는 이 LNG 탱커 그리고 유조선 등의 이 탱커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2019년보단 올해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새 배의 가격, 그러니까 신조선 가격이 어떻게 되나도 중요한데 역시나 탱커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반등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배의 신조선 가격을 결정하는 이 운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운임의 경우에도 2020년 경기 회복 전망에 따른 물동량 증가 및 역시 뭐 LNG 등 유조선 탱커 중심으로 운임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 목표도 미중 무역 합의가 1차가 타결되면서 올해보다는 나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야 조선주에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는데 경기 회복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2020년 올해는 2019년 전년 대비해서 경기도 개선되고, 자, 이렇게 LNG 및 유조선 등 이 탱커의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그 밖에도 조선사들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후판 가격도 뭐 현재 안정적이라서 원가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가 바로 턴어라운드의 원년이겠네요. 몰빵 들어가야 할까요? 자, 제 의견은 글쎄요인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벌써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본업이 이 고객님들의 투자 관리를 해드리는 게 제 본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뭐 거의 매일 전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의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뭐 거의 전부 읽는데요. 자, 2015년 말부터 해서 자, 내년에 조선업이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 자,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명백한 근거와 내용들을 가지고 매년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일부 애널리스트 분들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내년에는 좋아진다, 내년에는 좋아진다 계속 해왔고 그 근거도 상당히 설득력 있고 명확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 차트 보이시죠? 자, 이게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조선업체들의 차트입니다. 뭐 삼성중공업은 유증을 2번이나 했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거의 뭐 한 2년간 거래 정지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자, 그런 게 아니죠. 자, 실제 그분들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해보면 실력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것, 분석하는 것은 뭐 이미 다 분석을 하고 그 이상을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잘하는 이분들도 틀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 이 변수들이 너무나 예측하기 힘들다는 이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환경 규제인 IMO 2020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을 0.5%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배들이 LNG 동력선으로 배를 아예 교체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오래된 선박 같은 경우에 스크러버를 달아서 황함유량을 제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당연히 2020년까지 많은 선사들이 노후선을 폐선하고 신조선을 발주하겠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예상과 다르게 현재 발주를 예정 중인 선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LNG 동력선으로 아예 교체를 할지 아니면 기존 선박에 스크러버를 다는 게 나을지 어떤 게 경제적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IMO 2020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연기되면 기대감이 소멸되니까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발주량도 더 줄어들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글로벌 물동량이 회복하는지 여부를 맞춰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2016년도부터 최근까지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뭐 유럽부터 신흥국 등 다른 국가의 경제는 그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 증가도 들쑥날쑥합니다. BDI라는 이 건화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예상이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조선 수주량 같은 경우에도 2016년부터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2018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바람에 수주량이 2019년 크게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카타르, 미국, 호주 등 뭐 LNG 프로젝트 등에서 얼마나 더 수주를 앞으로 늘리는가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할 요소가 운임인데, LNG 탱커의 경우에는 운임이 들쑥날쑥도 합니다. 하지만 우상향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원유 가격이 오를수록 당연히 유조선을 비롯한 드릴십, 해양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는데, 자, 유가 또한 예측이 어렵죠. 자, 그리고 중국의 원자재 수입이 많아질수록 역시 물동량이 늘어나고 신조선 가격이 증가하는데, 이 또한 맞추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선박에 대한 해체량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예측이 어려웠던 거죠. 자, 상당히 긍정적이라 생각했었는데 여기까지 딱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자, 신조선 수주 및 신조선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죠. 자, 이렇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제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던 겁니다. 또 예측을 못하는 건 각 회사에 직접 근무하는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 목표는 항상 좀 높게 잡습니다. 그거야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난 2019년을 보시면 수주 목표보다 월등히 수주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기업에 다니시면서 기업의 상황을 아는 직원분들이 제시하는 수주 목표도 이렇게 엇나갈 때가 많은데, 기업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당연히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수 전문가들의 근거 자료를 봤을 때 조선업종은 2020년 올해 LNG 탱커와 유조선을 중심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와 동일한 전망이 2016년부터 계속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 해왔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으시면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이 나실 텐데, 자, 2017년이죠. 그 중순쯤에 경제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신조선가부터 이 중고선가까지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량도 2016년을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늘어가고 그래도 유가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해양 플랜트 및 드릴십 문제도 점차 해소가 되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이 거래 정지가 되면서 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는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란 이야기가 나오죠. 보시면 주가도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다가 유상증자를 한번 했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까지 하고 나면 나올 악재 전부 다 나온 거다. 자, 이제 더 이상은 악재는 없다. 이제 좋아질 것만 남았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당시 리포트 읽어보시면 2017년에 조선주 턴어라운드, 여기가 역사적인 최저점이다 하면서 매수 추천 의견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2017년 말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를 또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1,000원대이던 주가가 단 며칠 만에 6,000원대로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자, 사실 저도 2017년에 계속 리포트도 읽었고 유증까지 나오고 나서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분석 내용도 많이 봐서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게 최저점이고 턴어라운드를 한다,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른 쪽에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줘야겠다 싶을 정도로 물려있는 게 있어서 안 샀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 잘 피해간 거죠. 많이 샀으면 반토막이 났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됐을 텐데, 자, 이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죠.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조선주가 정말 최저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턴어라운드의 원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년 내년이 턴어라운드의 원년이다, 좋아진다, 자, 이렇게 근거도 확실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의견을 벌써 4년째 봐왔거든요. 근데 또 주가는 오히려 더 하락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고, 그래서 리스크가 생각보다 아주 큰, 이게 바로 조선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마디로 확실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시려면 비중 좀 적게 해서 감내 가능한 수준에 들어가시라, 이 말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